새벽 3시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종아리가 갑자기 안쪽에서 누군가 비틀어 조이는 것처럼 수축합니다.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이를 악물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순간 반사적으로 빠르게 손을 뻗어 꽉 잡고 문지르고 주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대처하면 근육은 과하게 당겨진 줄처럼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쥐가 아니라 수도관 안에 쌓인 찌꺼기처럼 가만히 있던 혈전이라면 한 번의 강한 압박으로 혈류를 따라 폐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이 벌어진 뒤에야 이해하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밤마다의 통증을 운에 맡기며 시험해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보충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수치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종아리는 고장난 스위치처럼 같은 시간에 발작하듯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보충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배관 시스템과 같습니다. 낮에는 흐름이 강해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누워 움직이지 않으면 내부에 약한 막힘이 있거나 순환이 좋지 않은 구간이 있다면 근육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쥐로 나타납니다. 영양 부족이 아닙니다.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경우에도 여전히 조금 아프다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고 혈관도 말하지 않으며 오직 근육만이 대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매일 밤은 휴식이 아니라 몸이 버티기 위해 조용히 계속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이 상태가 매일 밤 반복되는 진짜 원인, 그리고 몇 초 안에 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해야 몸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면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의 신호를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종아리가 밤에 수축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60세 이후의 분들을 지켜보고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워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생각해 강하게 주무르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감각을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때때로 매우 교묘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리 안쪽에는 큰 혈관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집바닥 아래로 지나가는 주배관과 같습니다. 이것을 깊은 정맥이라고 합니다. 근육 속 깊이 숨어 있어 두껍고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배관 안에 혈전이 생기면 필터 안에 찌꺼기가 쌓인 것처럼 흐름이 점점 느려집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근육은 잘못된 신호를 받아 전기 스위치가 깜빡이듯 갑자기 수축합니다. 겉에서 보면 딱딱해지고 아프고 비틀립니다. 평소 겪던 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저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주물러서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붙어 있다면 밖에서 강한 힘으로 압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녹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 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원래 위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폐에서 멈춘다면 공기 필터가 막힌 것처럼 호흡이 매우 빠르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뇌로 간다면 집 전체의 메인 스위치처럼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불안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모든 수축을 같은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예전 습관대로 행동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집에서 간단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는 단순한 주인지, 그리고 언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주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신호인지, 저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아주 분명한 3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붓는 경우입니다. 양쪽이 아닙니다. 마치 배관의 한쪽으로만 물이 몰린 것처럼 한쪽만 그렇습니다. 둘째,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집니다. 가볍게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안쪽에 열이 쌓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셋째, 가볍게 눌러도 아픕니다. 강하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만 닿아도 깊은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지르지 마십시오.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리 대응하는 것이 노년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계속 앉아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비행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배관이 접힌 것과 같습니다. 다리의 혈액이 고르게 펌프되지 못하고 점점 느려지며 정체됩니다. 이것을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흐름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몇 걸음이라도 걸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를 망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참고 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좁은 통로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혈류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큰 운동이 아닙니다. 단지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더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경우입니다. 멀리 이동했을 때, 특히 해외에 있을 때입니다. 다리가 갑자기 붓고 아프지만 그냥 참고 넘기려고 합니다.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서 보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리가 한쪽만 붓고 붉어지고 만지면 뚜렷하게 아프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더욱 다시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다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쪽이 붓고 열감이 있으며 만지면 아픈 것, 이것만으로도 필요한 상황에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쥐는 다릅니다. 양쪽 다리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고 붓지 않으며 대개 몇 분 안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쥐, 많은 분들이 매일 밤 겪는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더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면 바로 마그네슘을 떠올립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더욱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사고 바나나를 꾸준히 먹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아픕니다. 검사를 해보면 마그네슘도 정상이고 칼륨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종아리는 정확한 시간에 반응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를 매우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장과 같아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경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종아리에는 가속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수축해야 할 때는 가속이 작동하고 이완해야 할 때는 브레이크가 바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2가지는 번갈아 작동해야 합니다. 잘 돌아가는 공장의 교대 근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은 계속 작동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는 잡지 못합니다. 근육은 계속 당겨진 상태가 되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 조여드는 것처럼 깊은 통증이 생깁니다. 근육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조절하는 시스템의 리듬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것일까요? 매일 오래 서 있거나 계속 일을 하는 경우, 평소보다 과하게 움직인 날이 있는 경우, 수면이 깊지 않은 경우, 또는 혈당이나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경은 마치 피로한 운전자처럼 됩니다. 명령이 더 이상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잘못된 신호로 전체 시스템이 함께 흔들립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리를 펴고 자세를 바꾸며 스스로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몸은 운전자가 없는 채로 달리는 차량과 같습니다. 가속은 계속 유지되고 브레이크는 제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때 쥐가 발생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통증이 생긴 뒤에야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노년은 매일의 생활 방식을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하지 않지만 영향을 매우 분명하게 미치는 부분입니다. 추운 계절이 되면 새벽 무렵의 쥐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두꺼운 이불을 덮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이불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 발등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발끝이 아래로 눌리게 되고 마치 스위치가 켜짐 상태로 계속 눌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로 인해 종아리 뒤쪽 근육은 밤새도록 계속 당겨진 상태가 됩니다. 원래도 브레이크가 약한 상태에서 가속은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한쪽은 제어하지 못하고 한쪽은 계속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수축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피하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근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바꾸지 않으면 몸은 더 큰 통증을 감당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추가로 무언가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더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면 됩니다. 따뜻함은 유지하되 발 위를 무겁게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발목 아래에 작은 베개 하나를 두십시오.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이 중립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관이 꺾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의 흐름이 더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60세 이후의 경우 겨울철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무릎 아래에도 베개를 하나 더 둘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허리의 긴장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가장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년에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쥐는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밤에 수축이 반복되는 분들은 이제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이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작 지점이 거의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픈 곳이 문제라고, 다리가 아프면 당연히 다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타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쥐 때문에 찾아오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종아리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곳은 바로 허리입니다.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하나의 전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매우 분명해집니다. 허리에서부터 신경이 내려옵니다. 엉덩이를 지나 허벅지를 지나 종아리를 거쳐 발가락까지 이어집니다. 허리는 메인 전기판과 같습니다. 다리는 그 끝에 있는 장치일 뿐입니다. 메인 전기판이 불안정하면
멀리 있는 전구도 깜빡이게 됩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허리의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디스크의 위치 변화나 척추관 협착 등으로 인해 다리로 전달되는 신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그 결과를 겉으로 드러내는 곳일 뿐입니다. 이 경우 다리를 아무리 주무른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판이 고장 났는데 전구만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정해야 할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쥐와 함께 저림이 느껴진다면, 마치 전류가 다리를 따라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허벅지 뒤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있고 안쪽에서 줄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또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뒤쪽이 너무 당겨져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럴 때는 더 이상 종아리만 보지 마십시오. 허리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태가 여러 날 반복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약해진 이후에는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축과 가벼운 저림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다리에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약해지는 걸음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나면 잠시 조용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밤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은 자신의 종아리를 한번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뿌리처럼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배관 전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리의 혈액은 저절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맥 안에 있는 일방향문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수도관에 있는 밸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이 위로 올라갈 때는 밸브가 열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 할 때는 밸브가 단단히 닫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문이 느슨해집니다. 더 이상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이미 위로 올라갔던 혈액이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혈액이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역할을 마친 혈액으로 산소는 부족하고 노폐물은 많은 상태입니다. 그 혈액이 거꾸로 돌아와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더러운 물을 다시 정수기에 거꾸로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과 신경은 이런 역방향의 공급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축합니다. 아픕니다. 굳어집니다. 스스로 풀리지 않습니다. 낮에는 우리는 움직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보조 펌프처럼 작용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펌프는 멈춥니다. 밸브는 고장난 상태입니다. 혈액은 막힌 관 속의 고인물처럼 정체됩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지면 터져 나오듯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편안히 자고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강하게 비틀리듯 수축합니다.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다리를 붙잡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병이 나타난 뒤에야 이해하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충분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것은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혈관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필요 없고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밤 반복된다면 그저 참고 넘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쥐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침대 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편안히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오그라듭니다.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통증이 무릎까지 퍼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꽉 잡고 누르고 계속 문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멈추십시오. 왜일까요? 그 순간 근육은 힘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건이 최대한으로 비틀려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섬유가 단단히 말려 있고 굳어 있습니다. 이때 손으로 그 비틀린 부분을 강하게 누르면 풀리지 않습니다. 더 조여집니다. 근육도 같습니다. 스위치에 걸린 전선처럼 이미 강하게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누르면 수축 신호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스스로 통증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비틀린 수건을 풀려면 천천히 당겨서 풀어야지 눌러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모두 침대 위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왼쪽 다리에 쥐가 났다면 왼쪽 발목을 오른쪽 다리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발 뒤꿈치로 왼쪽 발바닥을 걸어 몸 쪽으로 당깁니다. 다리는 X자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를 10초에서 20초 유지합니다.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를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기는 힘이 종아리 뒤쪽 근육을 늘려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쥐가 난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립니다.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마치 발끝으로 서 있는 자세를 만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무릎 꿇기가 아닙니다. 발등과 종아리를 동시에 늘려주는 방향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쪽 다리로 수축된 종아리를 가볍게 눌러줍니다. 세게 주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지하고 늘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무엇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통증이 올 때마다 놀라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그것이 찾아와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밤에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다가 쥐가 나면 많은 분들이 놀라서 머리가 하얘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응급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인중을 누르는 것입니다. 코와 위십술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통증으로 몸이 오그라든 상태라면 엄지손가락이나 검지로 강하게 눌러 후 10초 정도 유지하십시오. 왜 하필 이 부위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하나의 전기 조종소와 같아서 한 번에 가장 강한 신호 하나를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집 안의 전기 스위치처럼 한 회로가 과부하가 되면 그쪽에 먼저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종아리의 통증이 신호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중에 강한 자극을 주면 뇌는 주의를 분산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호를 처리하러 전환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통증은 몇 초 안에 완화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통증 신호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시에 두 통의 전화가 오면 한 통은 대기 상태로 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매우 일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인중은 감각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부위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충분한 압력을 주면 신호가 매우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증이 거의 즉시 내려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비상정지 버튼과 같은 역할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여전히 수축된 근육에 있습니다. 인중만 누르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쥐는 같은 밤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재 경보를 끄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을 꺼야 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완화된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육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축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지르지 마십시오. 아픈 부위를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늘려야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먼저 인중을 누르십시오. 머리가 다시 또렷해지면 즉시 X자 스트레칭을 하여 완전히 풀어주십시오. 인중은 단지 길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늘려주는 것이야말로 근육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매번 아플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희망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방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먼저 마그네슘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럼 마그네슘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여전히 역할이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근육이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60세 이후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 여러 가지 보충제를 한 번에 섭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아침은 몸이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공장이 하루 작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감신경이 활발히 작동합니다. 몸은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함께 넣게 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시동을 걸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상쇄됩니다.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운에 맡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틀리면 맞는 것을 사용해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때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공장이 불을 줄이고 소음을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부교 감신경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호르몬도 점차 증가합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신경도 안정됩니다. 밤에 쥐가 날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리듬에 맞추는 것입니다. 몸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비타민 B군입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 스위치라면 비타민 B1, B6, B12는 전기 회로를 수리하는 기술자와 같습니다. G는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 신호의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전선이 불안정하게 연결되어 깜빡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본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신경이 더 안정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고장난 브레이크가 서서히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그네슘만 계속 복용해도 변화가 없던 분들이 비타민 B군을 함께 보충했을 때 몸이 더 가벼워지고 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부분을 보완한 결과입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신경 기능을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졸음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각성 상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그네슘이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침에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저녁에는 활동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낮에는 기계를 수리하고 밤에는 기계를 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이런 리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신경을 위한 비타민 B, 저녁, 근육 이완을 위한 마그네슘. 섞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리듬을 약 한 달 정도 유지하시면 많은 분들이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밤이 더 편안해지고 수면이 더 깊어지며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깨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증이 생긴 뒤에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통증이 생겼을 때만 대처하는 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근본부터 막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더 이상 종아리 경련으로 놀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엌에 바로 있는 것들입니다. 감자입니다.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근육이 언제 수축하고 언제 이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2개의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스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근육은 수축한 뒤 다시 풀리지 않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자 1개를 깨끗이 씻어 얇게 썹니다. 물 500ml에 넣고 소금을 아주 조금 추가합니다. 15분 정도 끓입니다. 미지근하게 식힌 후 저녁에 한 컵 마십니다. 미네랄이 물에 녹아 물처럼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또는 감자를 삶습니다. 따뜻한 우유와 함께 갈아서 오후 간식 대신 마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경우 임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몸은 하나의 공장과 같아서 어느 한 부분이 약해져 있다면 아무 재료나 더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오징어, 조개류입니다. 한국에서 매우 익숙한 음식입니다. 이 안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몸속 공장의 청소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이 피로하고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며 노폐물이 쌓이면 근육은 수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따뜻한 오징어국 한 그릇 또는 담백한 조개국은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속 배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 보충제를 복용해도 변화가 없던 분들이 이러한 간단한 음식을 통해 몸이 더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 부엌에서 오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 물 섭취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가장 쉽게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스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분이 충분하면 부드럽고 탄력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하고 딱딱하며 쉽게 수축합니다. 근육도 같습니다. 매일 물 마시는 것을 자주 잊는 분들은 몸속 배관을 서서히 건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기준입니다. 여성, 하루 1.5리터, 남성, 하루 5리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차 테이블이나 침대 옆에 물병을 두십시오. 보이면 마시면 됩니다. 우리는 갈증이 생긴 뒤에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식사할 때도 앉아있고, TV를 볼 때도 앉아있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종아리는 펌프가 꺼진 상태와 같습니다. 혈액이 밀려 올라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밤이 되면 근육이 반응합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리고 2, 3초 유지한 뒤 다시 내립니다. 10회 반복합니다. 하루 3, 4회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종아리 펌프를 다시 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 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순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15, 20분 가볍게 걷습니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일정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불편한 경우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가벼운 움직임이지만 혈액이 다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밤이 오기 전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쥐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요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통증이 생긴 뒤에만 고치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을 때부터 바꿉니다. 밤에 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한 반응이지만 잘못된 방법입니다. 대신 두 가지를 바로 하십시오. X자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늘리고 통증이 심하다면 인중을 눌러 몇 초 동안 통증을 차단하십시오. 그때의 근육은 꼬여 있는 배관과 같습니다. 누를수록 더 꼬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늘려야 흐름이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만지면 뜨겁고 깊은 통증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혈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켜보지 마십시오.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몸에 대해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예방에 대해서는 결국 익숙한 것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몸이 막 작동을 시작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전기 회로를 수리하는 기술자, 비타민 B1, B6, B12입니다. 신경이 정확한 신호를 보내도록 돕고 근육이 불필요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조정합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합니다. 부드럽게 전원을 낮추는 스위치처럼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아침에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저녁에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단지 시간을 바르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식사에서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자, 오징어, 조개류. 이들은 일상 식단에 가까운 음식들입니다. 미네랄과 타우린을 공급하여 몸의 배관을 정리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딱딱해지고 쉽게 수축합니다. 매일 충분히 마시십시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십시오. 보이면 마십시오. 갈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오랜 시간 앉아 계신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하루 몇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아리의 펌프를 다시 켜는 방법이며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를 막아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십시오. 빠를 필요 없습니다. 일정하면 충분합니다. 몸은 큰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반복을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쥐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통증이 생긴 뒤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말로 편안한 밤을 원하신다면 2일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스스로에 대한 약속으로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매일 밤 조용히 경련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몸을 지켜나가고 짐이 되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